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9월 기초간호학, 그 당시에 시험 내용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는 분들은 제가 풀이하기 전에 잠시 스톱하고 옆에 연습장에다가 답을 써가면서 전체적으로 몇 개 맞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역할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문제의 핵심의 줄을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자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도록 엄하게 대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엄하게 아니라 다정하게 해야 되겠죠. 네, 글씨가 좀 손에 물을 닦고 다정하게 대하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동료와 상의가 아니죠.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가?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자의 예후를 친절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친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앞에 핵심어인 예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후라는 것은 환자의 그 치료 과정이죠. 치료 과정의 후의 상황, 치료 후에 어떤 뭐 회복도라든지 뭐 생존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정황들이 예후인데, 환자에게 이런 치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은 의사밖에 없습니다. 의사.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얘기를 해야 돼. 의사는 의료법에서 진단과 치료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치료를 내리는 건 아니지,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사람, 그래서 진료자, 의료법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사만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치료의 과정인 예후를 설명하는 것은 의사죠. 그래서 친절히 설명이라는 요런 단어에 헷갈리지 말고, 친절히 설명, 간호조무사가 친절히 설명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입원했어. 오늘 입원해가지고 병원이 생소해. 그러면 병동의 구조라든지 또는 병동의 구조나 어이구야. 넘어갈게요. 병동의 구조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친절히 설명할 것은, 어이구, 이게 왜 이래? 병동의 구조, 그리고 병원 규칙, 이런 부분들을 친절히 설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성심껏은 살피되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친절히 설명하는 거를 여기에서 요 부분이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정심 안 되고 환자의 사적인 비밀을 보장해라. 답은 5번이죠. 비밀 보장, 비밀을 유지해야 돼.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의료법에서 비밀 유지하라 하거든. 의료법에서 혹시나 비밀 보장을 위반했어. 위반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그 벌칙이 3년에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벌칙이 있으니까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추가를 하나 할게요. 친절히 설명하는 거에서 이런 예후라든지 진단과 그 치료적인 부분은 의사가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간호사가 환자에 관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 그게 검사 결과예요. 검사 결과는 간호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한 문제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실환경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병실환경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보자. 1번 바닥에 물은 먼지 예방을 위해 그대로 둡니까? 안 되죠.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즉시 닦아라. 즉시 닦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청소를 한 후에 창가를 청소한다 라고 나왔네요. 바닥을 아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 위에서 아래로 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3번 오염이 적은 구역에서 많은 구역으로,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사광선을 이용하여 병실을 환하게 유지한다. 직사광선이 일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면은 눈의 피로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편안감을 주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겠고, 특히 안과 수술한 경우 요 사람들은 특히 빛에 예민하죠. 관리, 차단을, 차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번 감염 환자 이불을 털어서 오염 린넨통에 넣는다. 굳이 털어서 이게 털면 어떻게 돼? 감염병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제일 안 나오지. 전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해야 된다. 감염병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털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심근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심근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은 바로 관상동맥이죠. 관을 쓰고 있는 모양이다. 자, 심장이 이렇게 있다면 심장이 관 쓰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임금님이 쓰는 관이 이런 식으로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관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이 혈관이 이렇게 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관상동맥. 추가로 하나 알려드립니다. 문정맥이라는 것은 요거는 간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인데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를 해요.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를 해서 요것이 간으로 간다 그러죠.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된 게. 그래서 소장에서 아주 작은 단위로 소화가 된 그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당 글리세롤로 분리가 된 것들이 쭉 따라서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를 쫙 당기면 그것들이 문정맥으로 간으로 가기 위해서 문정맥을 통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동맥이라는 것은 글씨가 동맥으로 보일지언정 이건 뭐라 그랬지? 정맥혈이 풍부하죠. 왜? 폐동맥이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혈액은 정맥혈이다. 왜 그럴까? 여기 우심방으로 전신을 돌고 온 혈액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와가지고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죠. 그래서 출처가 다 정맥혈인 거야, 여기에는. 그래서 폐동맥은 정맥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4번. 대장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죠.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이죠. 그림을 그리면 자, 요렇게 결장은 꼬불꼬불한 애들이에요. 요런 꼬불꼬불한 애들. 자, 요 부분은 맹장이지. 맹장 아래에 톡 튀어나온 돌기. 요게 충수돌기고 요거는 충수돌기이며 요렇게 꼬불탕한 부분은 결장이에요. 그래서 대장을 표현을 맹결직으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맹결직. 바로 답 1번이잖아. 그래서 맹장 첫 출발
대장에서 첫 출발은 맹장. 그리고 꼬불탕 하는 애들 뭐라 그랬어? 꼬불탕 결장이지, 결장. 이게 결장인데 이 결장이 상행결장, 올라간다 상행결장, 옆으로 가네 가로결장, 아래로 오네 하행결장, S자 상물장으로 꼬불꼬불하네 S자 상결장. 그래서 결장의 상황이 요렇게 길다고 이렇게 거의 다 긴 요 화살표 상황들이 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S자상 결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직장은 스트레이트. 꼬불꼬불하지 않고 요 스트레이트. 여기에 변이 모이면 어떻게? 아, 똥마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변이를 느끼는 곳은 이 직장에 변이 찼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대장은 수분 흡수를 하죠. 대장은 뭐 한다고? 수분 흡수를 하고. 자, 대장이 나오니까 여러분 뭘 또 배워야 되겠어? 소장을 배워야지. 아니,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소장은 십공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십공해. 대장은 맹결직, 맹장결장, 직장. 맹장, 첫 출발인 맹장, 충수돌기가 달려있는 위에가 맹장, 그 다음에 요런 꼬불탕한 게 결장, 그리고 스트레이트 직장이라고 했다면, 맹결직이라면, 소장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양분 흡수가 대표적인 역할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요때 십공해라는 거는 12지장, 공장, 회장, 요렇게 해서 소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5번 가겠습니다. 지웁니다. 아니네. 자, 5번. 항암제 투약 중인 환자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물었습니다. 항암제 투약 중인 환자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는요, 케모세라피, 그래서 화학요법이라고 해요. 화학요법. 이게 화학요법은 한마디로 약인데, 이 약이, 항암제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와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까지 파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멀쩡한 혈구 중에 그런 백혈구라든지 이런 림프구라든지 백혈구의 종류 중에 과립구와 무과립구 뭐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을 같이 쳐버려요. 그래서 감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에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에 탈모 방지라고 있어서 항암하는 사람, 암 환자들 머리털 빠지는데 1번 막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장 주의할 거라고 그랬잖아. 가장이 포인트예요. 가장. 그래서 감염 예방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감염 예방. 자, 이동합니다. 6번 역류성 식도염 환자 식사 돕기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역류는 거꾸로라는 뜻이죠. 원래 위라는 곳은 위는 pH가 2예요. pH가 2인 강산이야. 강산인데 여기에 있는 음식의 일부가 여기로 거꾸로 간 거야. 원래의 상황은 음식을 씹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위에서 저 위에 상부 내가 씹었는 데서 식도를 따라 가지고 위장으로 내려오죠. 이게 원래의 코스잖아. 이게 원래의 코스인데 안에 있는 게 밖으로 가는 게 역류잖아. 그래서 역류됐어. 안에 pH가 2인 강산이 이게 스르륵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 강산에 적응이 될 수 있는데 식도 부분은 산성에 약해요. 근데 여기 있는 강산이 같이 쭉 올라가니까 여기에 화상 입은 것처럼 염증이 생긴 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상황으로 볼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상황이라면 이 음식이 여기 안에 딱 고여가지고
음식을 먹었을 때 딱 고여가지고 얘들이 이동을 안 하고 요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위에 음식이 차 있는 상태에서 봐. 위에 음식이 차 있는 상태에서 누우면 어떻게 돼? 누우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넘어가겠지 여기. 압력 때문에. 여기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위 내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압력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가 되면 이 괄약근, 분문괄약근이죠. 식도와 위와 사이에 있는 괄약근이 분문괄약근입니다. 이 분문괄약근이 씩 열려서 안에 pH가 높은, 이 산이 높은 위에 음식물이 올라가서 이 식도에 염증 상황, 화상을 입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굉장히 아프겠지. 그럼 여기서 보면 딱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전에 과식, 야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과식, 야식, 폭식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걸 먹고 나서 누우면 어떡해? 자기 전에 먹는 거는 해롭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식사는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누우면 돼, 안 돼? 옆으로 누우면 안 되지. 옆으로 눕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돼? 바로 선자를, 바로 몸을 세우고.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이거 맞지, 그죠? 응. 조금씩 자주 먹어야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폭식, 과식, 야식 요런 행동들은 이 역류성 식도염에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식후 물을 많이 마셔도 어떻게 돼? 위 내에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게 쓱 괄약근이, 분문괄약근이 열려서 이동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후 누워 안정한다. 누우면 안 되지. 몸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야 돼요. 몸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신과일. 지금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식도가 화끈화끈거리고 불편해. 근데 여기에 막 이렇게 신과일이라든지 주스가 들어가면 이게 산성의 기운이 강하니까 어떻게 또다시 부식시키는 상황이 되겠죠. 곤란하죠. 이런 거 다 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6번에 2. 조금씩 자주 먹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7번.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물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무엇이냐? 갑상선 호르몬 이런 뭐예요? 티록신. 티록신이 하는 역할은 뭐지? 세포 대사를 조절한다. 세포 대사를 조절하는 게 티록신인데 이 티록신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 대사가 잘 안 되겠지. 그럼 세포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네. 부종. 체중이 증가하는 상태. 체중이 증가하는 상태가 되겠고 대사가 잘 안 되니까 몸이 냉하겠지. 차가워. 냉에 예민해요. 추워요.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땀이 많다. 그러면 지금 기능 저하증의 반대죠. 이거는 항진된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땀이 많은 상태는 끈적끈적하니까 피부 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항진증한테 필요한 거고 예민한 성격도 항진인 사람이에요. 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사람은 둔해요. 좀 그런데 항진증은 반대지. 저하의 반대. 예민해. 왜 그런가 하면 빈맥이 있거든. 빈맥. 심장이 되게 빨리 뛰어. 빨리 뛰고 뛰는 거를 본인이 느껴요. 쿵닥.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심계항진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심계항진. 본인의 심박동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심박을 자각하는 거라고. 그러니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예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이 예민해요. 신경이 예민한 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안구 돌출이 50% 정도가 있어요. 흰자위가, 눈에 흰자위가 많이 보여. 자, 추위에 예민하다, 보온이 필요하다. 딱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번이네요. 식사 공급을 자주 하면 돼. 지금 대사가 안 되는데 계속 체중이 증가하는데 조금만 먹어도 이건 아니지. 요거는 항진증인 사람.
대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티록신이 넘치는 거야. 항진이니까.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을 녹여버려가지고 빼빼 말라요. 빼빼 마른데도 너무 대사가 잘 되니까 허기가 지는 거야. 그래서 1일 6시까지 줄 수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지금 저하증은 4번이고 나머지는 항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성인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성인한테는 믹스 이데마 이렇게 부르죠. 믹스 이데마하고 이걸 살짝 지워볼까요?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성인은 믹스 이데마 그리고 점액수종 다른 말로 점액수종 아까 붓는다고 했죠. 부종이라 그랬죠. 물 차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유아는 크레틴증 이래 부르죠. 크레틴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진증에는 그레이브스 질환이라고 하고 바세도시 질환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요런 저하증과 항진증의 이름, 진단명 구분해주고 저하증에서는 성인과 영유아의 이름이 구분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70대 노인이 눈부심 증상으로 안과 검진 후에 수정체 혼탁을 확인했대. 백내장이죠. 수정체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안과 질환으로 흔한 거죠. 정말 많은 거죠. 그런데 황반변성도 이것도 노인들한테 흔한 건데 이제 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안과 다니면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노인성 안과 질환으로 이해해 주면 돼요. 넘어갑니다. 9번 술과 마약을 장기간 복용하다 중단 시 내성현상과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장애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술과 마약이야. 술과 마약으로 금단. 중독된 거잖아. 중독장애죠. 중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는 거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렇게 중독되어 가지고 금단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아스피린의 주요 부작용입니다. 아스피린은 비마약성이야. 비마약성 해열진통제죠. 해열진통제이고 외국에서는 아스피린을 예를 든다면 미국은 아이들도 아주 적은 소량의 아스피린을 예방 목적으로 먹어요.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을 육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니까 기름진 거를 혈관에 기름이 많이 낑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내혈관계 질환자가 너무 많은 거야. 이 혈액 속에 있는 기름이나 피가 찐득찐득해지는 걸 녹이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어요. 그래서 혈전을 녹이는 거지. 혈전을 녹이는 게 이 아스피린의 또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나는 사람은 이걸 먹으면 피가 멈추는 게 아니고 피가 계속 나게 되겠죠.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요 부작용으로 본다면 이런 출혈에 혹시나 이제 위궤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금기를 시키는 이유가 위장관 출혈을 유발하는 부작용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단백질 기능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하고 항상성 유지를 기능하게 한다. 뭐 답은 이거네요. 이제 탄수화물 대사 과정하고는 관련이 없고 혈관벽을 보호한다. 혈관벽을 보호하는 거 비타민이라고 보면 되겠죠.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도 특히 C, 비타민 C,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지방하고 관련이 높겠고, 그죠? 그 다음에 1g당 9kcal는 이거는 지방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것도. 단백질은 4kcal지. 4kcal이고 구성은 한 20%? 20% 정도가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철분이 부족한 인부에게 공급할 음식으로 적절한 것은, 철분이라는 것은 이 우리 혈액의 그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 인자의 성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 관련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혈액 관련. 그래서 붉은 육류란 말은 혈액이 많이 있는 소고기 같은 거잖아. 돼지고기 이런 거. 그래서 간도 때 벌겋죠. 피가 많은 거죠. 그래서 바로 답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두부, 오징어 뭐 이런 거 1번 하고 5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많은 거니까 임신부는 이 점이었던 이 수정란이 아기가 3kg, 50cm의 키로 클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형태가 이렇게 있는 아이로 자라려면 이 점이, 이 아기의 구성 성분이 뼈와 근육이잖아요. 뼈와 근육이니까 이 근육의 의미에서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고, 뼈의 의미에서 칼슘을 먹어야 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칼슘과 단백질은 임신 전반기에 다 먹어야 되겠고, 아기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지? 아기를 키워야 되고, 태반도 적절하게 커야지 아기한테 영양분 전달이 잘 되겠죠. 그래서 칼슘과 단백질은 임신 전반기 전체적으로 다 잘 먹어야 된다면, 이 철분 같은 경우는 임신 말기에, 뭔가가 좀 이상한데? 철분은 임신 말기에 특히 필요한 거라고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다음 중에 기초대사량. 자, 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체온이 좀 올라가면 기초대사량은 증가해요. 체온이 오를 때 요것도 같이 덩달아 올라요. 체온이 살짝 올라가면 대사량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의를 꼭 알아두세요. 정의. 기초대사량은 뭐라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제가 풀이에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체온이 올라갈 때 상승한다고 했고, 그러면 잠잘 때 여러분 체온이 올라갑니까? 잠잘 때는 체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불 덮고 자겠지. 이때는 떨어진다. 자, 활동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은 높다. 맞지? 체온이 올라가잖아. 많이 움직이니까 근육세포가 어떻게 계속 움직이면 그 근육의 뜰림 이런 것들이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자가 남자보다 기초대사량이 높다. 아니요. 남자가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남자 몸에 근육이 더 많고 체격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대사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 겨울에 체온을 올려야지 우리가 항상성으로 그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대사량이 올라가요. 체온 뭐 이렇게 불 때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에는 기초대사량이 여름보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노인은 기초대사량이 높다. 노인은 차가워요. 그래서 그 이불 덮는 거나 옷을 많이 껴입고 뭐 이러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노인은 기초대사량이 낮습니다. 아이들이 기초대사량이 높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잘 때 이불을 차내면서 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인터내셔널 시스템의 성인의 상악, 우측, 견치. 우측의 견치. 견치는 뭐예요? 견치. 개이빨이라는 뜻이지. 견자가. 그러니까 송곳니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송곳니.
송곳니는 송곳니 자체가 있잖아. 이가 있다 그러면 제일 중심에 있는 이가 요게 이제 중간에 요 놈은 중간에 절단하는 치, 중절치. 그러면 두 번째 이는 요 놈은 옆에서 절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측절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번호를 중간에 있는 애, 제일 센터에서 처음이니까 얘를 1번으로 부르고, 측면에서 절단하는 거, 우리가 사과를 자르거나 뭐 이럴 때 국수를 먹다가 국수를 끊거나 라면을 끊거나 하는 거, 그러니까 절단하는 치라고 해서 앞에 딱 정중선에서 첫 번째 있는 애는 중간에 있다고 중절치 1번, 그 옆에 있으니까 얘는 2번이야. 측절치는.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게 송곳니죠. 요 놈이 송곳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송곳니는 숫자 상황으로 인터내셔널에서는 숫자 일자리 숫자에 해당해요. 일자리 숫자. 이게 송곳니는 3번이야. 얘는 3번이다. 어쨌든 인터내셔널 시스템에서 송곳니는 3번 해당해. 근데 다 3번이죠. 3번이니까 이거는 골치 아프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자. 자, 네, 빨간색으로 고쳐가지고, 자, 우리가 무언가를 우선순위를 줄 때 오른쪽, 왼쪽이 있다면 오른쪽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른쪽이 right죠. right가 영어로 뭐 정확한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을 왼쪽보다 우선해.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서 색깔을 또 바꿔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가 여기야, 여기. 우측, 좌측이 있지. 여기도 당연히 우측, 좌측이지. 그런데 이 부위, 제가 지금 짚었는 이 부위가 상부고 아래는 하부죠. 당연히 여기도 상부고 여기는 하부가 되겠지. 그러면 우선권을 왼쪽보다 오른쪽을 먼저 우선을 준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위와 아래가 있다면 우선권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니까 위쪽이 우선이겠지. 그러니 내 구역에서 이 네 구역에서 1번, 2번, 뭐 3번, 4번이 있다. 자, 1, 2, 3, 4 중에서 제일 우선하는 것, 오른쪽이라는 거, 위에라는 것 따지면 제가 적은 1번이 제일 큰 우선권이 매겨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색깔 또 바꿀게요. 그러면 상악 우측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0번대로 두 자리 숫자 중에 인터내셔널에서 숫자 중에 앞자리에 10번대를 상악 우측에다 매기는 거야.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위에 왼쪽 부위가 20번대고 아래 왼쪽 부분이 30번대고 아래 우측 부분이 40번대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뺑 잡아 돌아간다고. 중심은 상악 우측부터 시계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송곳니는 3번이고 상악 우측은 10번대니까 여기서 답은 13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치과 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아니면 설명 다시 들으면 되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 넘어갈게요. 자, 15번입니다. 15번 문제가 제대로 안 보이네요. 15번이 오른손잡이 치과 의사에게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의 위치는 환자 머리 기준으로 몇 시 방향으로 서야 하는가입니다. 오른손잡이 치과 의사에게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의 위치, 머리 기준으로 몇 시 방향인가 물었는데 그 환자의 머리가 이렇게 해서 머리 기준이 여기가 6시라고 볼게요. 환자 머리 쪽이. 그러면 보조하는 사람, 어시스트는
여기가 이제 3시 방향이겠지. 2시에서 5시 방향, 2시에서 5시 방향 안에 요 라인에서 서가지고 보조를 하면 딱 괜찮겠다 이렇게 봐요. 2시에서 5시 사이라고 말합니다. 2시에서 5시 사이가 되니까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넘어갈게요. 16번 한방간호에서 훈침. 훈침이 뭘까? 현훈이란 단어 들어봤나요? 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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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현훈이라는 것은 어지럽다는 뜻이에요. 어지러움. 자, 침을 맞기 전이나 침을 맞는 중이나 침을 맞은 후나 어쨌든 이 침 때문에 어지러워서 쇼크 오는 것처럼 정신이 핑 도는 상태, 몸에서 땀도 나고 속은 울렁거리고 막 숨쉬기가 힘들고 괴로운 상태를 침 때문에 생긴 거는 훈침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답은 4번. 침을 맞고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침을 맞기 전도 해당해요. 여러분. 침 맞기 전에 두려워서 덜덜덜 떨다가 쇽 넘어가는 것도 훈침의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쇼크 오는 상태로. 1번 침이 절단됐어. 침이 절단된 거는 절단되는 상황이니까 침이 절침이고 침이 구부러졌어. 우리 구부러진 거를 만곡 이름을 쓰죠. 그래서 이때는 만침이라 그러고 그리고 침을 꽂은 부위가 긴장된 상태에서 침하고 우리 근육살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딱 수축된 상태. 수축, 긴장이란 말 해놨죠, 그죠? 그래서 수축된, 그래서 침이 빠지지 않는 거를 채침이라 그래요. 침이 제거된 자리에 빨간 반점을 혈종 이런 단어로 씁니다. 이렇게 빨간색처럼 봐, 빨간색처럼 이렇게 침 뺏는 자리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탁탁 생긴 거, 이런 거를 빨간 반점을 혈종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17번 부항간호입니다. 자, 부항은 화관이라고 표현해놨는데 화관이라는 거는 요렇게 이 유리컵 또는 뭐 실리콘 컵 이런 컵이라고 보면 되고 요게 안에 공기를 제거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요. 피부에 부착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피부에 압력을 씩 올려요. 그러면 피부 조직, 혈관 조직에 있는 독소가 해당하는 이 부위로 벌겋게 막 시커멓게 바뀌는 거야. 그거를 신체에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게 부항 치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진공 상태로 되면 안에 공기가 없으니까 압력이 빵빵하게 있고 압력 때문에 화관이 이 입구 여기 이 부분이 피부에서 떨어질 때 이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바셀린을 바르면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부항을 하면 압력 때문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30분씩 있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5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5분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골절시 치유를 촉진한다. 골절된 부위를 이 압력으로 이 안에 공기 제거하면서 이렇게 압을 계속 주면 어떻게 돼? 정말 아프겠지. 그래서 골절에는 금기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대표적인 것, 출혈일 때도 금기예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중요해요. 부항은 출혈일 때 금기이고 침이나 뜸이나 침, 뜸, 부항 모두 출혈에는 금기라는 것 같이 알아두면 돼. 침, 뜸, 부항은 출혈에는 금기다. 같이. 부항, 침, 뜸 모두 출혈은 금기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4번 틀렸겠지. 관절 부위, 구부러진 부위 봐. 구부러진 부위. 이런 관절에 큰 화관을 붙이면 공기가 들어가니까 진공 상태 만드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관절 부위는 작은 걸 써야지. 작은 것. 넘어갑니다. 18번 검사를 위해 금식 중인 환자가 식사를 한 경우 검사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것을 물었는데요. 여기서 금식이 필요한 건가 금식을 유지해야 되는 검사인가를 구분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심전도 찍을 때 금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 그냥 찍으면 돼. 그 대신 이때는 뭘 해야 돼? 말을 하면 안 되지. 움직이면 안 되지. 말하고 움직임을 하지 마세요. 제한해야 되는 거고. 복수천자. 복수천자가 위장계를 건드리지 않는 거니까 이것도 관련이 없다. 정맥신호 촬영은 금식과 관장이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퇴정맥으로 그 바륨을 넣어서 이 콩팥을 보려고 하거든. 이 콩팥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이 콩팥 주변, 신장 인근에는 이런 장기가 있잖아요. 장기. 이 장기에 변이 차 있어. 변이 차 있으면 그림자 때문에 여기가 음영이 져 보인대요. 그러면 해석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장을 비워요. 그래서 금식과 관장을 필요로 한 게 정맥신호 촬영이에요. 이거를 정맥신호 촬영을 앞두고 금식하다가 뭘 먹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연기해야 되는 거 맞지? 연기. 답은 3번이 되고, 골밀도 검사는 뼈니까 위장계하고 관련이 없죠. 이것도 금식 상관없고, 폐활량 검사는 말 그대로 폐 앞에 훅 들어마셨다가 훅 내뱉는 그런 건데 이것도 음식 먹는 거하고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죠. 19번 흉부방사선 촬영 검사로 옳은 것은 흉부방사선 우리가 많이 찍어본 엑스레이 카면은 가슴 사진 찍는 거죠. 이때도 금식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찍었어요? 아니죠. 금식은 의미가 없고요. 보호자가 참석되면 보호자가 애꿎게 방사능에 노출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지. 격리시키죠. 분리시키죠. 전신탈이 엑스레이 찍을 때 여러분 진짜 막 가슴 홀딱 가슴 다 내놓고 찍었어? 아니잖아 이것도. 그냥 세부치가 있는 거. 여성들은 브래지어에 그런 그 철사 부위, 와이어 뭐 이런 거 후크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봐 여자들은 속옷 그 벗고 다른 옷을 하나 입고 이렇게 찍었죠. 전신탈의가 아니고. 촬영 시에 심호흡을 하지 않았어요. 촬영할 때 어떻게 했어요? 깊게 들이마시세요. 숨 참으세요. 찰칵 이렇게 갔잖아.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5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참으라고 교육한다. 답은 5번이네요. 20번 채취된 검사물 이동법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일반 소변 검사. 일반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첫 소변이 50cc를 멸균컵에 받는다. 자, 멸균컵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일반 소변 검사는 그냥 일반 컵에 받으면 돼. 일반 컵에. 그리고 첫 소변이 아니라 요게 포인트지. 중간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2번 아메바성 이질 검사를 위해서 대변통은 즉시 검사실로 이동한다. 요 맞지 그죠? 기생충이나 뭐 이질 검사 이런 것들 바로 즉시 옮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학 혈액 검사는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24시간 소변 검사는 첫 소변을 제외하고 그 뒤부터 모두 모아서 마지막 소변도 어떻게? 마지막 소변도 모은다. 포함한다. 왜? 해당하는 24시간에 만들어진 소변이 포인트예요. 그 시작하는 시간부터 해당하는 24시간까지 모두 만들어진 오줌만 모기야.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소변은 그 전에 만들어진 오줌이니까 그 소변을 버린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제외해야 되는 거지. 첫 소변은 그 이전 해당하는 시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동맥혈 가스 분화 검사를 아브가라고 하죠. 아브가 검사하고 바로 넘겨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응급으로 하는 검사인데 1시간 후에 검사한다 하는 말도 안 되고 즉시 넘겨야 되는데 이때 얼음 박스에 넣고 외부의 공기가 그 체열한 주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부가는 동맥혈 가스니까 동맥혈액 속에 가스, 산소가 얼만큼 있는지 이산화탄소를 보자고 하는데 공기 중에 이런 가스가 들어가면 유입이 되면은 옳은 결과를 못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차단되는 거 중요하고 빨리 넘기고 얼음팩에 얼음 있는데 넣어서 가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번 임신부가 산전진찰 중에 단백뇨 부종 고혈압이 확인됐습니다. 단백뇨 부종 고혈압 딱 들으면 뭐예요? 단백뇨 부종 고혈압은
그대로 임신 중독증이지.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부종, 단백뇨 요 순서대로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래 보시면 되고 22번 산후 3일 된 산부가 비정상 상태로 확인이 되는 것은 비정상이 포인트네. 비정상이 포인트다. 여기서 산후통, 아기 낳고 일주일간은 산후통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이고 자궁 저부가 배꼽 위에 만져지는 거는 자궁이 이완되었으니까 이거는 출혈의 위험이 있는 비정상 상태죠. 비정상 상태고 산후 우울감은 정상이에요. 우울증 하면 어떻게? 우울증, 산후 우울증 하면 이거는 비정상. 근데 감이니까 문제없다. 유방울혈, 유방종창이라고도 하죠. 전몸살 뭐 이런 거 가슴이 땡땡 붓는 것 산후 3일 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회음부 불편감, 아기 낳고 회음 절개라든지 내진도 했고 3kg짜리 아기가 낳았으니까 회음 주변이 굉장히 붓고 아프겠죠. 그래서 불편감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3번 신생아가 젖을 빠는 반사. 신생아가 젖을 빤다. 그 말을 그대로 뭐예요? 이거는 포유 반사죠. 우리 젖 먹는 동물을 포유류 이러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네요. 자, 1번 바빈스키 반사는 뭐냐 하면 애기한테 발에다가 애기 발 요걸 엄지발가락으로 할게요. 이래 있으면 이 발꿈치에서 이렇게 엄지 쪽으로 자극을 줬을 때 애기가 발가락을 폈다가 오므리면 이건 정상이야. 근데 오므리고 펴면은 이거는 잘못된 반사라고 보면 돼요. 그게 바빈스키 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로 반사는 아기한테 자극을 줬을 때 퐁 하듯이 팔을 이렇게 안으려고 하고 발도 양쪽 발이 이렇게 안으로 모이는 상황을 모로 반사라고 그래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이유식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이유식은 싫어해도 계속 주면 아기가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래서 먹는 거 자체를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싫어하는 거는 빼고 이유식을 모두 갈아서 주면은 식감이라든지 이런 걸 못 느끼겠죠. 이것도 안 돼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주도록 한다. 예, 그래서 알러지에 노출되는 식품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음식이 들어가고 나서는 적어도 한 4일 간격을 뒀다가 또 새로운 음식을 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후 6개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아기가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 뱃속에서 가져온 싹 빼온 도시락 싼다는 표현을 썼죠. 제가 아기가 생후 6개월까지 왜냐하면 6개월 후부터는 우리 엄마가 이유식을 주겠지 해서 철분을 6개월치만 갖고 나가 엄마 몸에서. 그래서 태아 요구량이 증가하니까 임신 말기 어떻게 엄마가 철분을 많이 먹어야 되겠고 아기가 6개월치 빼나갔으니까 지는 6개월만 가져왔으니까 그 뒤로는 바닥이지 바닥.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육류부터는 아니고 육류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곡물, 미연부터 먹는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쌀물, 밥알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물부터 먹이고 그 다음에 죽 먹이겠지. 죽, 거기다가 이제 야채를 좀 섞어줘. 그 다음에 이제 과일도 좀 먹이고 마지막에 고기를 쫑쫑 썰어가지고 같이 이유식 만들어주고 하겠죠. 순서 곡물, 야채, 과일, 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번 영유아 예방접종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예방접종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나오는데 예방접종에서는 접종 당일 목욕은 금해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시고 목욕을 금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에서 접종 전날 목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접종은 오전에 해야 돼.
오전에 해가지고 아이의 컨디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시기를 이렇게 계속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접종 후에는 한 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러요.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무르면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잖아요. 30분간 있고 접종 후 재울 때는 엎드려 재우면 숨쉬기가 힘들 수 있죠. 위험하죠. 그래서 바로 누입니다. 바로 누워서 재우고 접종 부위를 청결하게 한다. 이거 당연한 거 맞죠? 그러니까 애기들 그 기관에서 접종하고 나서 만지지 못하게 이렇게 뽀로로 동그란 스티커 같은 거 딱 붙여주고 이러잖아요. 26번 영유아 경련의 일반적 원인은 어린아이들의 경련은 대부분 고열이죠. 고열로 인해서 그 열을 빨리 이제 해결이 안 되면 경련이 일어나니까 고열일 때 해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 해열. 그래서 해열제도 먹이기도 하고 미온수 목욕을 하잖아요. 미온수 목욕을 해서 아이를 빨리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미온수 목욕 나왔으니까 지금 시간은 51분 넘어가지만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체온에 마이너스 2도씨의 물로 시작을 해. 그리고 20분간 하고 체온은 30분 후에 재고 체온은 30분 후 미온수 마사지 30분 후에 그 측정을 한다고요. 요게 좀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이때 특히 집중해서 해야 될 부위가 어디지? 겨드랑이 그리고 서해부 요런 굵은 혈관 지나가는 부위라고 보면 돼요.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 굵은 혈관 지나가는 부위 그리고 복부는 제외해요. 복부를 막 열심히 닦으면 배가 어떻게 썰렁하게 춥겠지. 그러면 복통 있고 설사할 수 있겠지. 그죠? 복부는 제외한다. 요래 보시면 되고 애기 머리에 얼음주머니 해주고 이제 온도가 쭉 올라가면 칠링 그래가지고 한기가 있잖아. 오한. 그래서 발치 쪽에는 더운물 주머니를 대준다. 발치에는 더운물 주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영아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을 때 우선 해야 할 것 물었습니다. 우선 포인트가 우선이에요. 아토피에 우선 해야 될 것 물어보면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는 건 건조할 때예요. 건조할 때 소양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면 보습을 잘하면 이 소양감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건조한 거를 보습을 줘야 되니까 틀렸고 소양감 완화하기 위해서 이게 수분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누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혹시 비누를 사용하게 된다면 중성 비누를 써라. 이유는 여기에는 이제 지방이 함유되어 있대요.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조함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28번 노인들의 수면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노인들의 수면에서 보면 일단 렘 가는 거죠. 렘 수면. 렘 수면은 눈알이 막 움직여.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꿈꾸는 단계. 눈동자가 움직인다는 말은 뇌가 활성화된다는 뜻이죠. 꿈꾸는 단계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단계를 NREM이라 그래. 요거는 이제 꿈꾸지 않는 상태니까 숙면 모드라고 보면 되고 나이가 들수록 NREM이 그 지속 시간이 짧대요. 지속 시간이 짧아가지고 푹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래서 낮에 꾸벅꾸벅 졸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죠? 새벽에 잠이 없어. 그 할매들 일찍 일어나갖고 뭐해요? 막 마늘 까고 마늘 꽁꽁꽁 찢고 이러니까 윗집에 할머니 살면은 막 시끄럽지. 뭐 집 정리하고 막 이러니까는. 자, 볼까? 렘 수면은 길어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렘은 평생 일생 주기에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지나 줄어지나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의미 없고 꿈을 꾸는 수면 시간대가 늘어난다고
이거는 램이 상이니까 이것도 아니겠지, 그지? 깊은 잠을 자서 깨기 어렵다. 깊은 잠 못 잔다니까. 숙면 시간이, 지속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그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 왜? 숙면 모드. NREM이 지속 시간이 짧으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죠? 29번 골다공증 진단받은 노인에게 공급해야 할 것은 뼈지 뼈. 뼈는 뭐예요? 칼슘이죠. 그래서 칼슘도 제공해야 되겠고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D. 비타민 D와 칼슘제를 함께 처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추가로 비타민 C는 언제 주느냐 하면 철분 공급하는 사람한테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철분 흡수를 돕지. 그렇게 보자. 30번 노인의 영양간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노인의 영양은 노인들은 앞에서 기초대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초대사가 떨어진다고 했죠. 기초대사가 떨어지니까 밥량을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노인 비만 될 수 있어. 대사가 안 돼서 그 몸에 있는 그 지방도 이 대사가 잘 안 되는데 자꾸 많이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노인 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식사량을 좀 줄여야 돼요. 대사가 떨어지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노인 비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불포화 지방을 줄인다가 아니라 포화 지방을 줄여야 되겠지. 포화 지방. 왜냐하면 포화 지방이라는 거는 상온에 기름이 딱딱한 거, 기름이 그 고체인 거. 근데 불포화 지방 이러면은 불포화 지방이라는 것은 색깔을 바꿔볼까요? 불포화 지방이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실온에서 액상은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은 기름이 실온에서 고체인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버터 이런 것도 일종의 포화 지방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당류를 줄여라.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은 늘려야 되겠지. 포화 지방은 줄여야 되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단당류를 줄여야지. 왜? 노인 비만 오니까.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네. 자, 칼슘을 줄이면 안 되지. 골다공증 있는데.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일생을 키로당 한 1g 정도 먹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g 정도는 계속 유지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도 노인들 비타민 뭐 과일이라든지 그 신선한 야채 이런 것들을 섭취가 좀 줄어들고 하니까 이 비타민 결핍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줄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 31번 70대 노인이 입마름, 입이 건조해진단 말이죠. 입이 건조해지면 충치도 자라요. 충치. 그래서 뭐 물을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겠죠. 소량의 물을 좀 자주 먹으라고 얘기한다. 카페인은 이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물을 더 제거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거는 몸에 해롭습니다. 해롭다고 보시고 그리고 뼈를 유지하는 칼슘을 밖으로 빼내요. 그래서 카페인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2번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처치할 사람.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로 본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호흡 정지 또는 뭐 심정지. 우리 생명과 관련되는 거잖아. 숨 쉬는 거하고 심장의 그 순환, 피 돌아가는 거하고 그리고 이게 심한 출혈 이런 상황들을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관련 있는 거 뭐 있어요? 여기에서는 호흡 정지 바로 나왔네. 4번으로 가야 되겠죠. 33번 자극에 반응이 없대. 자극에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는 영아의 맥박 촉지 부위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기한테 그 경동맥 하는 건 위험해요. 이건 이제 성인 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성인들이고 아기한테 경동맥을 한다라는 거는 뇌에 피 공급을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때는 아기들은 상완동맥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발목의 염좌. 염좌는 삐인 거죠. 삐인 거. 삐었다. 뭐 이런 말이지. 인대 늘어나고 뭐 이런 거. 자, 이때 응급처치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염좌가 있으면 경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방 붓더라고요. 부종이 시커멓게 그 부위가 막 갑자기 변하고 땡땡 붓더니만은 엄청 아파. 자, 이때 응급처치로는 부종과 통증을 동시에 해결하는 게 냉이죠. 냉. 얼음찜질이지. 얼음찜질을 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온찜질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응급처치니까 냉으로 가야 되겠지. 냉찜질에서 온찜질 털렸고 되게 아파. 되게 아픈데 그 해당하는 발목을 내가 체중을 부과를 하면은 체중 부하를 하면 굉장히 아프겠지. 확 넘어가고 이러겠지. 그 부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발목을 올려야 되겠지. 답은 5번. 마사지.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는 그 자체가 막 눈물이 뚝뚝 흘러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마사지 안 되겠지. 석고봉대 이거는 의료기관, 병원에서 병원 처치라고 보면 돼요. 이거 응급처치는 그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고 운동시키면 어떻게 해당하는 부분을 너무 아파. 이거 마사지 운동 막 이런 건 XX.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냉찜질. 포인트 뭐라고? 냉찜질. 냉찜질 포인트. 그리고 부종이 있으니까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시간 안 넘기고 싶은데 1시간이 넘어갔어요. 심폐소생술 중에 인공호흡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환자한테 푹 넣어줬어. 넣어주고 나서 제대로 들어갔는지는 이 사람 폐가 살짝 올라오는 거야. 가슴 부위가 올라오고 그리고 내가 그때 바로 입을 떼서 그 사람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는지를 보는 거지. 그래서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본다. 답 4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초간호학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에서 만날게요. 빠이빠이.